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현선입니다. 매일 AI 뉴스가 쏟아지죠. 기능을 아직 써보기도 전에 새로운 기술이 업데이트되고 AI 모델은 경쟁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돌봄, 안전, 교통 등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점에 다가섰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단순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서 사람처럼 사고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다가왔다며 올해는 AI 혁신이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AI가 주도하는 급격한 변화는 산업과 사회 전반의 생산성 혁명과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기대하게 하지요. 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과 직업구조의 대규모 재편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준비를 해야 하는 2026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AI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AI 대전환,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새해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1월 1일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5시엔 대세남은 새해 특집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지금 앞으로 AI로 인해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AI와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계신 충남대학교 기술교육과 김용성 교수 모시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와 함께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기술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용성 교수라고 합니다. 우선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AI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한 해를 다시 한번 바꿔보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예. 저는 컴퓨터공학 전공을 했고요.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AI 관련된 정책 연구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교육 분야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AI를 교육 현장에 활용하는 연구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예. 또 일반인들이 이제 AI를 좀 알기 쉽게 AI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교육 활동 많이 하시다고 들었는데 요즘 강의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요청이 있죠. 네, 엄청나게 많이 요청이 옵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AI가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도 AI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AI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우리 사회에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AI가 갑자기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가 됐는지 AI가 마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정해준 것처럼 우리가 AI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AI라는 기술이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나온 기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혹시 나왔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이세돌. 네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바둑. 그거 이전에는
글쎄 특별히 AI라고 할 만한 뭐 어떤 사건이나 개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아리송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개념이고요. 예. 무려 1950년대에 최초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1950년대. 예, 56년도에 다트머스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실제로 AI 관련된 용어가 정의가 됩니다. 그 정도 그 시대면 AI는 거의 공상과학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예. 생각으로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죠. 예.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럼 그 당시에 정의한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하고는 비슷합니까? 그 당시에도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자라는 것이 목표였는데 요즘에도 이제 목표가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요즘 AI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챗GPT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예. 하는 이제 서비스인데 그럼 불과 얼마 뭐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예. 그게 2022년 11월에 등장을 했고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이세돌 때는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하면 사실 되게 신기하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사이에 본인들이 그걸 직접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본인이 써보고 장문도 해보고 뭐 예. 여행 계획도 짜보고 실제로 뭐 이것저것 뭐 화장품도 추천해달라고 해보면 이제 자기 현실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챗GPT 프로그램을 쓴 지 1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됐는데 그 이전에는 뭐 챗GPT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이 챗GPT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는 못 먹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챗GPT의 등장이 AI를 이해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네. 보고 계시고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AI 하면 또 자동차 자율주행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 부분도 AI라는 개념을 많은 일반인들에게 실생활에 이런 활용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를 많이 높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테슬라에서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일부 모델에서 진짜 상용화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운영되고 있죠. 네, 예.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AI가 진짜로 우리 현실에 많이 들어왔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는 또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AI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서 산업 구조,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핵심 키워드까지 지금 등장을 한 거잖아요. 정말 AI가 산업화 이후에 해왔던 모든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AI가 이제는 안 바꾸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뭐 경제 구조 뭐 전반적으로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실제로 우리나라 측면에서 좀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가 제조업 기반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제조업을 AI와 함께 접목을 시키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불량률을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다든지 예. 혹은 뭐 비전 기반 센서를 가지고 미세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가능하니까 실제로 산업 구조를 많이 변화를 시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 제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디벨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럼 하고 이제 있습니다. 생산성은 높아지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경제가 또 발전하는 네. 계기가 되는 거고, 예.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 이제 차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뭐 산업 구조, 경제 구조도 바뀌지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리고 또 사람을 과연 기계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같이 공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AI가 사람처럼 만약에 행동하고 판단한다면. 네. 이제 요즘에 고민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요즘 나온 로봇들을 보면 진짜로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예.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만큼의 기술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런 AI들이 우리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강점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요. 철학적으로 물어보면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AI 시대의 인간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강연을 가서 예. AI로 예를 들어 뭐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뭐 한 1분 만에 만드는 것들 뭐 이런 예. 것들을 보여드리면 보시고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간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인간이 필요 없네. 뭐 맞습니다. 자주 섞인 말로 예. 맞습니다. 네. 아 하지만 AI는 또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사람이 또 관리해야 되는 거고. 예, AI는 인간의 보조 수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측면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챗GPT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를 인간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AI가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돼 있는지 그 발전된 정도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AI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 네. 우리가 일반인이 느끼는 AI의 수준이 진짜로 많이 올라왔고요. 그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뭐 이렇게 활용되는 것들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텍스트, 뭐 이미지, 영상, 뭐 음악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요. 며칠 전에 나왔던 영상들인데 이게 뭐냐면 경찰이 바디캠을 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거 예. 가지고 실제로 시민들을 제압하는 그런 영상들을 가짜로 만들어서 어허. 올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찰이 이게 과잉 진압하는 거 아니냐,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누리꾼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경찰이 이렇게 해도 되냐?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 영상이었어요. 가짜 영상이었어요. AI가 만든 네, 그 정도로 사람 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교해졌다. 네, 불과 그런 뭐 영상들은 한 뭐 1, 2년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네. 많이 좀 조악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금방 이거 AI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느낄 정도인데 이제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정말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보면 긴가민가 할 정도로 이제는 거꾸로 사람이 찍은 것도 이거 AI가 찍은 건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네, 헷갈리는 그런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영화도 요즘은 AI로 찍어서 한 뭐 10분짜리, 20분짜리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KT에서 코드 G라는 영화가 있어요. 코드 G라는 영화가 예. 100% AI로 제작한 상업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제 등장했다는 거는 사실 과거에는 뭐 1, 20분짜리 그런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있었는데 진짜로 이거를 우리가 돈 주고 파는 상업 영화로 런칭을 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미지도 얼마 전에 제가 또 봤던 좀 재미있는 이미지였는데 예. 과거에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의 사진을 다 모아서 한 자리에서 예. 다들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도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그 배경을 모르면 이거 진짜 사진이구나라는 생각을 예.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 이제 뭐 조만간에 돌아가신 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 배우, 유명한 배우들 이런 네, 분들을 맞습니다. 마치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AI가 발전했다. 네. 예. 영상에서는 그렇고요. 또 다른 분야에서는 아까 뭐 말씀드린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는 그 AI를 뭐 데이터로 활용하든 아니면 로봇으로 공장에 투입해서 네. 사용하든 여러 가지 지금 변화들이 현장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단계가 조금씩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 가지 개념이 있더라고요. AI가 단순히 그냥 AI가 아니고 ANI, 피지컬 AI, AGI, ASI, 단어만 열고 해도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AI가 계속 발전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네. 과연 어디까지 AI가 발전할 것인가, 그런 AI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어를 좀 정의를 해보면 예. ANI, 그다음에 AGI, 그다음에 ASI인데 예. NI가 Narrow Intelligence입니다. 예.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인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협의의 인공지능이죠. 알파고 같이 바둑을 잘 두거나 체스를 잘 두거나 아니면 언어의 답변을 잘하거나 지금 예. 챗GPT 같은 거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ANI 협의의 인공지능에 머물러 있고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이제 AGI고요. 예. 실제로 AGI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운데가 G가 제너럴인데 네. 최근에 여러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클로드라는 그 AI 서비스가 있는데 네. 그거 만든 CEO가 이제 얘기를 해요. 거의 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AI 모델이 2026년 올해죠. 2027년에 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똑같은 올해 AGI가 가능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AGI라는 용어가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거의 똑같은 지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 수준의 인공지능? 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스타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예. 만약에 파스타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뭐 리조또나 아니 자장면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다른 예, 것들을 예. 오래 공부하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 처해지면 또 새로운 걸 배우고 그래서 똑같은 하나만 잘하는 것보다 범용적으로 다 잘하는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AGI라고 얘기를 그럼 하고 이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응용 능력인가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응용 능력이고요. 예. 그게 또 이제 전이학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의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그럼 법률 인공지능을 만들었더니 공공 분야에 조금 뭐 규정을 담당하는 또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기반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쓰는 AI보다는 지능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그렇죠. 이제 그런 단계를 AGI. 맞습니다. 예. 그 다음이 ASI. ASI는 뭐예요? ASI는 이제 사람 수준을 훨씬 능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슈퍼고요. 예. 이거는 초능력이군요, 말 그렇죠. 그대로. 터미네이터 옛날에 영화를 보셨을 텐데 예. 계속 진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진화를 하다 보면 인간을 나중에 뭐 지배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까지 등장을 그게 합니다. 이제 공상과학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벌써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나중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예. 아직은 우리가 AGI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AGI 시대에는 아직은 조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ASI 시대가 도래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측하기가 힘든 예, 상황인가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불과 3년 전에 이런 시대로 변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워낙 기술의 발전이 빠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AGI도 아직 등장을 안 했는데 예. ASI가 등장을 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아직은 조금 멀지만 그래도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기계가 합니다.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답을 주는 정도인데 맞습니다. ASI 시대에는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해답을 먼저 주거나 너 이럴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좋아. 진화도 한다는. 네. 그래서 이야, 이게 좀 섬뜩한데요. 네, 좀 네, 무서운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슨 기술이 발전해야 돼요? 뭐 칩이 더 고성능 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컴퓨터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기술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실 AI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 충분한 양의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력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술 두 가지가 합쳐서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사실 ASI가 될 정도면 이제 물리적인 AI 그러니까 피지컬 AI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AI와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AI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거의 이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술들이 다 융합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지컬 AI라는 것은 네, 뭐 로봇이나 이런 것처럼 실체가 있는 AI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피지컬 AI와 ASI가 만나면 정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인조인간이 탄생할 수도 있다. 탄생할 수도 있는 거죠. 상상의 영역에 있던 것들이 현실화되니까 좀 무섭긴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으로서 과연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또 질문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것은 만약에 피지컬 AI, 정말 로봇 같은 그런 AI가 탄생이 되면 지금도 뭐
로봇은 있긴 있습니다만 정말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AI가 만들어진다면 굳이 사람 안 쓸 거 아니에요? 노동 현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럼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직 ASI까지는 뭐 AGI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10년 전부터 계속 조사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는 곳에서 이제 네.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생기는 일자리들이 훨씬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생긴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AI로 인해서?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예. 쉽게 말씀드리면 피지컬 AI가 도래를 해요. 시대가. 예. 그러면은 우리가 쇼핑몰에서 예. 가전제품을 사는 것처럼 로봇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거든요. 예. 그럼 로봇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로봇을 예를 들어 수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어 저희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 청소기가 없었잖아요. 예. 얘가 생기면서 로봇 청소기 관련된 산업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예. 그럼 그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밑에서 없어지는 직업들이 분명히 있지만 위에서 그런 파생되는 산업으로 생기는 직업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조사 결과도 그렇게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낙관적인 예측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고치는 것도 AI가 할 수 있잖아요. 로봇이.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네. 사람이 아니라 캐셔가 로봇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럼 어떻게 정말 사람들 물론 뭐 그렇게 안 되도록 네. 우리가 뭐 제도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제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AI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다 만능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네. 사실 만능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이제 직업이 사라진다, 예. 판사가 사라진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AI는 보조 도구로 사용을 할 뿐이지 실제로 뭐 99%, 100% 이렇게 정확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 정확도가 높은 분야가 있고 높지 않은 분야가 있는데 높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오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여러 경험이라든지 여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병인지 뭐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판사 같은 경우에도 판결을 내릴 때 기계적으로만 내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 예.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AI가 들어오지만 사람이 해야 될 영역들은 아직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택시 운전 같은 경우도 운전하는 것도 이제 자율주행이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면 따로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당장 이제 택시 운전하시면서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단 말이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뭐 웨이모라고 하는 택시가 무인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그렇죠. 있고 예. 얼마 전에 뉴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로 정전이 났을 때 그 웨이모라는 차량이 알고리즘적으로 예를 들어 정전이 난 상황을 판단을 못하고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그래가지고 교통 대란이 일어났었어요. 어. 근데 그거는 뭐 AI로 인해서 단편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그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 사람은 그쪽 분야의 인건비를 줄이려고 할 테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오히려 로봇택시라고 하는데 로봇택시가 네.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요금이라든지 예. 책정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수혜를 받지만 어떤 예. 분들은 어느 정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마치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마차를 끌던 마법군들이 결국은 이제 다 사라지는 직업이 사라지는 그런 것처럼 이런 맞습니다. 뭐 기술 진보로 인한 일자리 변경은 뭐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에 따른 또 파생적인 또 일자리들이 생길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이제 AI가 모든 일자리를 다 대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AI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로봇을 아무리 뭐 인간처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따뜻한 감정이나 온기는 그거는 흉내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의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연, 예술 공연, 연기를 한다든지 얼굴 표정으로 뭔가 감정을 전달하는 직업 이런 것들은 좀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어떤가요, 교수님? 이제 그런 예측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저도 네. 그 자료들을 한번 보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예, 최근에 어떤 사례들을 좀 보고 있냐면 해외에서 빅테크들 일명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예, 예. 해고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고를 엄청 하는데 지금 막 수만 명이 해고가 됐는데 네, 다시 이분들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게 새로운 좀 용어인데 조용한 재고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조용한 재고용이 뭐냐면 AI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사람들을 다 감언을 했어요. 예, 근데 실제로 돌려보니까 AI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분야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본인들은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다시 이제 퇴직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조용하게 연락을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정규직 임금의 뭐 70%를 주겠다. 그러니까 와서 뭐 프리랜서나 뭐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잠깐 일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고 해서 조용한 재고용인데 사실 이제 AI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AI가 못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예를 들어 뭐 상담원이에요. 근데 AI 상담원이 뭐 예를 들어 소위 말해 진상 고객을 만났어요. 예. 그럼 진상 고객이 AI 상담원을 붙여주면 해결이 안 되겠죠. 더 화날 것 같아요. 더 화나죠. 그러니까 이제 더 문제가 생기면서 예. 아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어느 정도 감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해서 그런 트렌드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예,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AI 상담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저희가 그 AI 상담사랑 1대1로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사람들이 본인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인간의 감성을 좀 다루는 부분들, 그리고 뭔가 터치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AI가 대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많은 조사에서도 그런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직업들은 향후에도 뭐 전망이 그러면 나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돌봄이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직업들, 네, 맞습니다. 문화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예, 아무리 정교해도 AI로 만든 영화는 왠지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냥 기술 수준이 이 정도 왔구나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지. 네. 영화를 보면서 재미있다, 감동적이다 이런 건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로봇 경주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로봇을 네. 해가지고 10대를 가지고 시합을 시킨다라고 네. 하는 거랑 인간이 마라톤을 하거나 아니면 100m 육상을 한다든지 로봇을 하면 사실 처음에는 신기하지만 그럼요. 재미가 무슨 없잖아요. 의미가 있습니까 로봇이?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아요. 그 로봇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글쎄 그게 맛있을까요? 과연? 저도 음식 맛은 어머니들의 이제 장맛이라고 손맛이라고 해서 네. 그 손길이 가야 정말 진정한 음식의 맛이 나는 건데 로봇이 만든 음식 왠지 조금 거부감이 드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물론 뭐 또 거기에 익숙해지면 또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이 AI 시대에 또 하나 걱정하는 거는 AI로 인한 소득 격차. 그러니까 AI를 소위 말하는 슈퍼 엘리트 몇몇이 독점을 해버리면 그 외 사람들은 결국 이제 보조자 역할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벌어들인 모든 부를 소수가 독점하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그런 쪽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걸 우려를 하고 있고 예. 예를 들자면 지금 세계 최대 어떻게 보면 AI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챗GPT 회사인 오픈 AI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반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전 세계 60% 이상의 사람들이 그 챗GPT를 쓰고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광고도 이제 좀 있으면 심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광고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네이버에 뭐 물어보면 네이버 밑에 광고가 뜨듯이 똑같이 질문을 하다 보면 중간에 광고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쨌든 그 회사는 그걸로 막대한 부를 적을 할 겁니다. 근데 부의 비대칭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기업들이 같이 뛰어들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좀 계속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특정 기업이 독점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소버린 AI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기업에 독점을 해버리면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챗GPT 그 클라우드 서버가 마비가 됐을 때 전 세계 챗GPT가 멈췄거든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사실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성을 조금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소버린 AI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 사람이 이 기업에서 조금 사회적인 책임 측면에서 그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부의 재분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사회적 환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에 따른 양극화, 격차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AI를 잘 다룰 수 있는 맞습니다. 젊은 세대, 네. AI 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 노인 세대 간의 격차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뭐 부의 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소수의 이런 AI 기술을 독점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잘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AI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자, 지금 5시엔 대선암 새해 특집 AI 대전환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특별 대담 함께하고 계시고요. 충남대학교 기술교육과 김용성 교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교육은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AI가 분명히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엄청나게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현재도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많은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AI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익혀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어쨌든 교육과 관련된 거는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이제 생각을 예. 하는데 일반인들 교육은 일단 배제를 하고 초중고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룹에서 가져야 하는 것들은 일단은 크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AI 리터러시를 모두 문해력. 다 예. 가져야 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짧게 말씀드리면 AI 리터러시는 두 가지로 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두 번째는 AI를 좀 비판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조금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이 친구들한테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예. 근데 AI를 안전하게 쓰는 방법 그리고 음. 답변을 좀 비판적으로 쓰는 방법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예.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AI 기술이 조금 더 올라오는 거죠. 비율이. 예를 들어서 아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AI 활용 능력이 1이고 윤리적인 능력이 9였다면 예를 들어 중학생이 되면 뭐 3대 7 이렇게 변하는 거고 고등학생이 되면 뭐 5대 5 이 정도로 변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 실제로 이제 이런 윤리적인 것들은 어렸을 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본인들이 다 체득을 하고 있고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본인들의 전공과 같이 시너지를 시킬 수 있는 AI 활용 기술을 훨씬 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렸을 때부터는 이제 그런 AI 리터러시의 두 개의 축을 가지고 하나의 축은 AI 기술 활용하는 거, 두 번째는 윤리. 그거를 이제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계적으로 그런 교육을 해내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AI 윤리 중심으로 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 그러면 AI 윤리라면 왜 AI 윤리를 초등학생 때부터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윤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은데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죠.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AI로 만든 이미지라든지 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본인들이 생성을 해서 외부에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거는 저작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AI가 이제 편향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편향성 문제는 요즘에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I가 학습한 데이터들은 우리 사람의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쪽에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대부분. 예를 네. 들어서 대화하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평하게 모두 다 대화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편향성도 있고 예.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학습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온 이미지라든지 뭐 영상 아니면 텍스트 이런 것들이 편향성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그걸 믿어버릴 수 있거든요. 아, 이게 편향성이 아니라 나 이게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특히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 형식으로 제공이 되면 네. 그와 비슷한 유의 콘텐츠들이 계속 맞습니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자기 신념 가치로 내재화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 예. 하나를 보면 이제 계속 이제 그쪽으로만 편향되게 그쪽으로 추천이 되는 그런 현상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지 이제 본인들이 AI를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생 때부터 네. 예, 이루어져야 된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육이 돼야 될 텐데 그 AI 활용과 관련된 논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그걸 또 누가 빨리 정확하게 찾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성과로 평가되잖아요. 네. 근데 AI 시대에는 단어 몇 개만 넣으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속도한 비교도 안 되게 빠르게 내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러면 기존의 교육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존의 교육은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암기를 하고 그 네. 암기한 거를 잘 암기하고 있는지 혹은 좀 더 확장을 하면 이해를 좀 더 하고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네, 거꾸로 이제는 AI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지식 암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음. 거꾸로 요즘에는 학생들이 교수님들한테 오히려 질문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다 AI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AI로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니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질문을 많이 안 합니다. 괜히 교수님 앞에 가서 쭈뼛쭈뼛하면서 그렇죠. 질문할 바에 네. 그냥 AI 단어 몇 개 넣으면은 그쵸. 답을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실 이제 AI의 좀 의존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바람직한 방법인가요? 사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답변을 좀 이어서 드리면 교육에서 그럼 평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거꾸로 되물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걸 평가해야 되냐? 암기 위주의 평가는 이제는 조금씩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요즘 교수님들이 평가 방법을 좀 많이 바꾸고 계세요. 예. 일단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정량화시키려면 그런 암기 평가를 하지만 예. 물어보면 다 나오는 거를 이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학생들이 구술 평가를 합니다. 음. 왜냐하면 레포트를 내라고 하면 너무 잘 내거든요. AI로 뭐 해서 대충 네, 내면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죠 AI가. 그렇죠. 예.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수행 평가 AI로 해서 냅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해서 내는 게 그러면 교수자는 그거를 AI로 한 거를 굳이 평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대신 AI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AI랑 함께 하되 이제 와서 구술 평가를 하면 다 드러납니다.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렇죠. 네, 생각을 깊이 해봤는지. 예. 그래서 그렇게 과정을 좀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아는 내용을 본인이 말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 방식이 전반적으로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더 힘들어지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얼마 전에 뭐 수도권의 몇몇 대학들이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AI로 부정행위를 했다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AI로 부정한 행위를 한 학생들의 문제냐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본 학교가 문제냐 이런 논란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예. AI를 활용을 학생들이 하는 거는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하고 예. 다 일반인들도 다 활용을 하는데 안 한 사람이 손해니까요 요즘 시대에는. 그렇죠. 안 한 사람이 손해니까 본인들이 안 할 이유는 없는데 그거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준 이제 컨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준 거죠.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500명이 동시에 시험을 보고 예. 양심에 맡겨라라고 하면 500명 시험 보는데 양심에 맡기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런 유혹을 아니 그럼요. 네, 쉽지 않잖아요. 저희도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전에 책상에 새까맣게 다 써놨거든요. 그러기에 뭐 바른 행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예.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평가에 대한 방법도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지금은 뭐 이제 국영수 시험 잘 봐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업 갖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인재가 AI 시대에 적합한 인재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물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AI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또 학부모들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 방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요즘에 AI 프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AI 풀이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AI를 활용을 하지 않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요즘에 조금 큰 문제들이 뭐냐면 AI에 너무 의존을 하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뭐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AI 없이 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AI를 활용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AI 없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해결하는 사람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창의력이나 사고력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저희도 예를 들어 면접을 봐서 학생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그런 고민을 깊이 있게 해본 친구들은 답변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른 그런 학생들로 이제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 질문에 깊이 고민하고 본인이 해결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이런 인재를 키우려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프리 기반의 교육을 먼저 해야 되고요. AI 없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사고력,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교육이 학교에서도 일단은 세팅이 돼야 되고 예. 학생들 스스로도 본인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뭐 기고문 요청이 와요. 그러면 예. 저 같아도 예전에 제가 솔직히 한두 번 정도 한번 AI로 써봤어요. 예. 근데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되냐면 좀 지나면 좀이 아니라 1시간만 지나도 썼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내가 쓴 글이 아니니까.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소름이 돋았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아예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럼 학생들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예. 생각하는 힘이 충분하게 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프리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전문성도 생기고 이랬을 때 AI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이제 AI 활용 교육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서 하면 실제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꽤 괜찮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고력,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그게 AI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이다. 맞습니다. 어쨌든 AI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답을 얻는 거잖아요. 네. 알아야 물어보죠. 그게 제일 그렇죠. 핵심입니다. 네. 예.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본인이 궁금하고 뭘 알아야 될지 모르는데 네. 질문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질문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 AI 시대의 가장 바른 인재상이라고 보면 됩니까? 단순히 근데 질문할 수 있는 인재보다는 예.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 근육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예. 생각 근육이 잘 발달되면 지식도 발달이 돼야 되지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면 이제 질문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고 그게 없으면 사실 질문을 아주 피상적으로밖에 못하고 답변도 피상적으로밖에 못 받습니다. 예. 네. 지금처럼 그 열심히 외워서 시험 점수 잘 받아서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시대의 인재들. 왜냐하면 외국어도 사실은 이제 AI를 통하면 실시간 다 통역이 되잖아요. 굳이 우리가 영어 그렇게 힘들어서 공부할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그냥 컴퓨터에 넣기만 하면 바로 그냥 정답이 나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의력과 사고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학습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야만 진정한 인재가 될 수 있다. 네. 예. 정답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답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중요시하는 시대의 교육.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네요. 예. 자,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 AI 시대에 과연 AI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괜히 또 AI에 인간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그런 뭐 공상과학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대는 안 돼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AI랑 같이 AI가 어쨌든 우리 동료죠. 동료라고 네. 생각을 하고 배척을 하지 말고 AI 기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들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이제 우리 인간 측면에서 AI한테 종속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휴먼 인 더 루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휴먼 인 더 루프. 예.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인간이 한 번은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I가 만약에 의사가 뭐 폐암 CT를 보고 이걸 가지고 뭐 폐암인지를 판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공지능이 만약에 맡겨가지고 전 단계 작업을 수행해주고 인간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인간이 인공지능의 판단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아까 ASI 이런 것들도요. 예. 인간이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인간이 설계를 할 때 중간에 인간이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여기에서 최종 판단은 우리가 한다. 아니면 너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중간에 개입이 돼서 인공지능을 어쨌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루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고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공존도 중요하지만 이 공존과 함께 우리가 AI한테 종속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도 같이 조금 더하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AI는 결국 인간의 보조자 도구일 뿐이지. 네. 예. 인간 이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왜 결정을 해? 그렇죠, 그렇죠.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야. 예. 예, 이렇게 좀 아무리 정리하면 AI가 뭐 현명한 대답을 내놓더라도 그 답을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는 인간이 결정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 그런 건 그냥 뭐 개인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법과 제도로 구축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그거를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예. 하면 이제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윤리적인 기준을 합의를 하고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뭐 AI 윤리 헌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아하. 만들어서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예. 요 헌법 안에서만 모든 행동이라든지 예. 이런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라라는 것들을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AI 헌법. 그러니까 AI도 헌법 테두리 내에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그렇죠. 이제 좀 윤리적인 기준을 예. 완벽하게 딱 치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네. 만약에 AI가 헌법 그 범위를 벗어나면 스스로 어떻게 뭐 폭파되거나 스스로 그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네, 뭐 일단은 본인이 뭐 계속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사람처럼 이거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이러면 또 복잡해지니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AI가 올해에도 뭐 최대 화두가 되고 뭐 많이 또 주체별로 뭐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 AI 분야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지 끝으로 좀 정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5년은 아마 초반에 사람들이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네. 이 AI 에이전트가 나 대신 이제 일을 해주는 뭐 비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작년 초에 제시가 됐는데 아직도 이게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AI 에이전트라는 키워드가 더 급부상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이 에이전트가 각 분야 이제 뭐 본인들이 일하는 뭐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쪽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컬 AI라고 하는 예. 쉽게 말씀드리면 AI 플러스 로봇이죠. 중국에서 가정용 로봇을 시판하기 시작했고요. 예. 미국에서도 올해부터 가정용 로봇을 시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가정용 로봇에 이제 좀 시발점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시고
우리 삶에서 이런 AI들이 어떻게 또 녹아드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AI라고 해서 좀 거부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을 잘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특집으로 보내드린 5시엔 대세남 충남대학교 기술교육과 김용성 교수와 함께 AI 대전환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26년 새해 첫날 함께한 5시엔 대세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곡으로 모비 앤 로라돈의 드림 어바웃 미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